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좀 들어가 본다면 지금 25년은 어쩌면 대주제가 이제 관세예요. 예, 이렇게 관세가 가장 많이 코멘트 되는 그런 지점이니까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이 강달러 뉴노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달러 강세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적용된다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관세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네, 결국 관세를 높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마진이 낮아지거나,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을 야기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수출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그 관세를 때려 맞는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가 약세가 되니까 수출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입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약세는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완충 장치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에 중국이 이제 내년도 경제 정책의 골자를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그때 지도부 통해서 흘러나왔던 얘기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위안 달러 환율을 7.5 위안까지 용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논리,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고, 중국도 관세가 부과됐을 때 이 관세 역풍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그래서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 위안 달러 환율이 7.5 위안까지 간다면 원 달러 환율도 결국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는 원화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하게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를 펼쳐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중국의 행보를 과잉 생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과잉 생산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라는 경영 전략이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입장 차에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수출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수출을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관세 조치에 대한 상쇄 효과를 좀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돌입되면 돌입될수록 달러 강세화를 또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결국 관세가 달러 강세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결국 관세는 무역 장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이 일단 무역 관세를 통해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이 같이 보복으로 높이고, 물론 일단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일단 유예를 시키긴 했지만 네, 어쨌든 가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보복 그 조치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게 결국은 한 나라가 무역 상대방의 관세를 강하게 때리면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현실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사실 1920년대 30년대에도
미국이 1920년대는 포드니 메컨버법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관세를 대거 올렸었고 1930년 지나서는 이제 스무톨리 관세법으로 대폭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지금처럼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럽, 프랑스, 영국을 향해서 그렇게 관세를 때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더 높은 관세로 보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글로벌 무역량이 그 당시 한 3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그림은 원달러 환율을 글로벌 무역량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서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 같이 무역 장벽을 높이면 글로벌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 장벽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이런 논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무역량 관점에서도 달러 강세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에 그러니까 소위 달러 강세의 뉴노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쵸.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글로벌 무역량 감소에 민감한 통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요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제 또 토론이니까 제 의견을 좀 섞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강달러가 뉴노멀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충분히 나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고 25년을 불확실성의 해라고 세계 주요 경제 기구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배경도 역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야기되니까 이게 불확실하다라고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아무래도 안전자산 성격인 달러 선호 현상이 야기될 수 있고 그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달러 강세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로로서도 달러 강세 장기화를 좀 그림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반대의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있느냐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교역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돌입하면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관세율이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던 이 1920년대나 올라가는 구간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역량이 감소하니까 기업들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고용도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도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 26년, 29년까지의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GDP 대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분모를 GDP로 놓고 분자를 세계 교역량으로 놓고 본다면 그 비중이 떨어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본다면 글로벌리 인플레 압력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까 말씀 속에 관세 정의를 주셨어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면 그 물건 가격이 비싸져서 수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장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는 이유는 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조치인 거죠. 근데 그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들은 주로 생필품이 아니라 대체재가 있는 영역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중국이 아닌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해주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하겠다라는 그 취임사 때 했던 그 첫 번째 정책 의제 그것에 부합하게 움직이는데 관세를 도입하는 게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 관세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 이 인플레이션을 감축시켜야만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뭐 차곡차곡 인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때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지만
금리를 결정할 만한 여건인 물가는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금리 인하론자인데 또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로 목표했는데 그 방향성은 어쨌든 물가 안정을 야기해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다라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 관세 전쟁이 이것에 방해가 되게 한다면 트럼프는 그것을 중간에라도 멈추어 세우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관세는 첫 번째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함이지 물가를 자극하는데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간에라도 멈춰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저 네. 그 부분에 저도 강하게 공감하는데요. 네. 특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관세는 협상 카드라는 걸 알고 있고 네. 결국 미국에 다 미국 와서 생산해라, 미국에 네. 공장 지어라, 네. 미국에 돈 싸들고 들어와라.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관세를 매긴다는 것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에 갖추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 뭐 어느 나라든지 뭐 TSMC든 삼성전자든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하면 얼마든지 관세는 양보해 줄 수 있는 카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 다른 쪽에서 관세를 양보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뭐 얼마든지 미국이 원하는 다른 것, 그러니까 미국 내 일자리를 결국 그게 이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게 해주는 거고 그게 결국 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진짜 원하는 부분들을 돈 싸들고 미국 일본처럼 니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러면 미국도 얼마든지 이제 관세를 양보해 줄 수 있는 카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게 뭐 파월도 이미 FOMC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했고 상하원 의원 청문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불확실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인플레를 자극한다라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관세 정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를 정말 자극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둔화시켜 나갈지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니까 세계 주요 기관들이 각국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요. 그 얘기는 곧 단적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둔화시킨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으면 어떨까요?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가 거의 중단될 수도 있고 한 번 인하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스탠스를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정말 관세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이 그 목표 물가에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또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면 어떨까요? 예, 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근데 저는 음, 그래도 네, 결국 지금 미국의 정책이 미국으로 돈 싸들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장 돌리고 미국에 일자리 만들라 제조업, 그러니까 결국 산업 기반을 다시 미국에 다 만들겠다 이런 건데 결국 그러면 다른 데는 인플레이션이 내려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내리기 어려운 환경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리기 어려울 것 같고 금리도 많이 내리기 힘들 것 같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의견 좋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첨언을 좀 드려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그 경로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수요 견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 견인도 있겠지만 두 가지 경로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있고 기업들의 이전이 있고 고용이 탄탄하게 전개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려나간다라는 구조는 또 공급 과잉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요인들도 또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2년에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그 현상을 놓고 이 2020년, 21년 동안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22년 연초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제재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원자재 가격 다 치솟았잖아요. 그게 반영된 물가라고 본다면 또 공급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근데 어쨌든 이 관세는 작용 반작용 효과가 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경과를 좀 지켜보시고 정말 관세가 뭐 인플레 대재앙이죠. 인플레의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것에 따라서 또 금리 결정 스탠스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 면에서도 관세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금리 결정이라는 관점에서도 관세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또 주로 커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외환시장 관점에서도 그 어떤 관점에서도 이 관세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계화도 외환시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보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그때는 환율이 계속 그때 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기만 했거든요. 5년 동안 환율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강해졌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냐?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두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제 세계화고 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딱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20년 전에는 세계화가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라서 네.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해서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 되던 시기였고 그리고 세계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면서 계속 신흥국의 낮은 인건비, 낮은 지대를 누리면서 낮은 원가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 제품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가 절정이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TSMC도 예전에 TSMC 회장인가 CEO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대만에서 지으면 훨씬 원가가 싸게 들 걸 미국의 공장 짓게 되면서 훨씬 원가가 많이 들게 생겼다.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싼 노동력, 싼 전기요금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미국에서 비싼 노동력, 비싼 전기요금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서 원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결국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세계화는 결국 신흥국으로 계속 공장에 가면서 신흥국 경제가 다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으로만 자본이 갈 필요가 없이 이제 신흥국에서 경제가 다 같이 살아나니까
글로벌 자본이 신흥국으로도 분명히 많이 들어갈 자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네. 근데 지금은 그 자본들이 신흥국으로 물론 지금도 가는 것들은 있죠. 뭐 인도나 가는 곳들은 있지만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게 지금 자본이 미국으로 가면서 직접 투자 FDI뿐만 아니라 뭐 간접 투자, 주식 자본, 뭐 채권 자본 다 미국으로 워낙 많이 그동안 쏟아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탈세계화 과정에서 달러 강세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 수출,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 한국의 기술 우위가 이제 중국과 결국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반면에 지금은 중국이 성장할수록 한국이 시장을 중국한테 다 뺏기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계속 후퇴하면서 한국의 수출도 상대적으로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수출 절대 금액 자체는 작년에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만 대비 한국 수출, 중국 대비 한국 수출 그래프를 그리면 네. 상대 그래프를 그리면 중국 대비 수출은 최근 20년간 계속 감소하면서 이제 중국 수출액의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국의 수출이. 대만 대비 수출은 아직은 한국이 더 많긴 하지만 문제는 5년 전에 비하면 대만 대비 한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기울기는 중국보다 더 가파르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이나 중국의 기술력에 계속 밀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결국 원화 약세가 좀 장기적으로 이게 기술력이 새로운 뭐 모멘텀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이 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 원화 약세가 장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아까 달러 강세 뉴노멀에 동의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